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중에는 어느 게 더 매력적이신가요? 밸류는 하이닉스가 싸요. 밸류 하이닉스가 싸다. 근데 모멘텀이 삼성이 더 많아요. 저는 지금 소부장 투자하는 건 좀 반대예요. 이미 지금 너무들 올랐기 때문에 좋긴 좋죠. 좋은데 그리고 또 삼성전자 이나노 공정 엑시노스 2600 성공 여부가 TSMC에 집중된 파운드리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되게 좀 의미 있는 게 뭐였냐면요. TSMC가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했어요. 네. 거기 이제 웨이저자 CEO가 뭐라고 했냐면 빅테크 CEO들을 만나고 왔대요. 고객사니까. 만나고 왔는데 다 똑같이 얘기를 하대. 전력이 부족해서 지금 데이터 센터를 못하는 게 아니라 TSMC 칩이 없어서 이게 진도가 안 나간대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웨이저자 CEO가 충격받은 거죠. 우리 때문이라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TSMC가 챗GPT 나오고 AI 수요가 폭발했을 때 설비 투자 늘리고 여기에 맞게 엔비디아에 맞춰서 좀 증설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설비 투자 증가율을 낮춰버린 거예요.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한 2년 동안.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칩 공급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 젠슨하고 한 번씩 했던 얘기가 TSMC 얘기를 한 번씩 꺼낸 거예요. 네. 이 병목에 대해서. 근데 미국의 빅테크 CEO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전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TSMC CEO는 무슨 소리냐. 그거 아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투자를 많이 안 해가지고 공급을 못 늘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뭐를 했냐면 TSMC가 갑자기 공급을 확 늘리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 설비 투자를 30% 이상 급증시키기로 발표를 해버렸어요.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왜 삼성한테 호재냐면요. 이제 빅테크 CEO들은 안 거예요. TSMC가 옛날부터 좀 투자 좀 많이 해줬으면 네. 우리 이렇게 병목이 안 걸렸을 텐데 이게 왜 독점의 폐인 거예요. TSMC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가 투자를 안 하니까 받을 방법도 없는 거예요. 네. 근데 2인자 있잖아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인텔 여기가 좀 자리 줬으면 우리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이 얘기는 삼성 인텔이 수율만 올라오면 얘네 거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빅테크 CEO들은. 그리고 이렇게 서로 경쟁이 돼야 되게 좋은 게요. 서로 경쟁을 하면요. TSMC는 더 투자를 합니다. 네. 2등을 견제해야 되니까. 그러면 빅테크는 더 좋아요. 공급이 엄청나게 늘겠죠.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도 좀 느꼈던 게 뭐냐면 이거 TSMC가 또 저렇게 파운드리 투자하면 삼성한테 안 좋은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오히려 삼성한테 기회가 생긴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TSMC한테 빅테크들이 경고 사인 날렸구나. 네. 좀 증설 좀 해라. 근데 삼성이 쫓아오면요. 삼성 거를 이제 안 쓸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작년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테슬라 수주 따냈잖아요. 20조짜리 파운드리. 그리고 최근에 수율도 좀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번 TSMC 쇼크는 삼성한테 결국엔 삼성이 조금만 이제 수율만 올라와준다면 기회가 생길 수 있는 빅테크의 AI 가속기도 따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상징적인 저는 사건이 되지 않았나라고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 HBM4 시장에서 내세우는 원스톱 턴키 솔루션은 고객들에게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 그 뭐냐면 AI 칩을 엔비디아, 그러니까 그 TSMC가 만들어주는데 네. TSMC가 만들지만 HBM은 못 만들잖아요. 네. 그 안에 넣을 수가 없어요. 이거 어디 거 쓰죠? 하이닉스 거. 하이닉스에서 받아서 AI 가속기를 조립해서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는 지금 상황인데 이거를 지금 삼성전자는 그 TSMC가 하는 파운드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HBM도 삼성전자가 알아서 하죠. 그러니까 이 원스톱 솔루션은 뭐냐면 삼성이 메모리부터 파운드리까지 우리 다 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네. 맞춤형으로. 그래서 아직은 믿질 않아요. 이게 TSMC가 워낙 잘하니까 야 삼성 잘할 수 있을까? 검증 안 된 거 아니야? 그렇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기회만 주라 이거죠. 우리가 HBM까지 꽂아서 다 줄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TSMC는 하이닉스를 한번 쿠션을 바꿔줘야 되는데 삼성은 자기가 다 A부터 Z까지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누구한테 줄지 모르지만 만약에 수주를 따내서 이게 검증만 된다면 네. 삼성 파운드리도 저는 기회가 상당히 많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관련된 주식으로 해외 주식에 그 엔비디아 차트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는 요즘에 좀 이제 안 좋아요, 주가가. 한 18개월째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간다는 게 뭐냐면 주가가 그냥 정체인 거죠. 네, 보시면 187달러.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고점 찍고 크게 보면 별로 오른 게 없어요. 여기랑 이때가 이제 153달러니까 지금 1년 넘게 지났는데 네. 오른 게 요거밖에 안 돼요. 좀밖에 안 되니까 사실상 지금 정체 구간에 빠져 있는 거고 물론 저점 대비하면 좀 오르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못 오르는 건 일단 첫 번째는 한번 이렇게 월봉 차트 보시면 엔비디아 주가가 코로나 이후로 요때 챗GPT가 요때 나왔잖아요. 요 수혜를 받으면 이때가 얼마였죠? 이때가 가격이
10.8달러니까 이때부터 지금 200달러까지 왔으니까 한 20배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20배 오른 데 따른 약간의 가격 부담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지금 사이클이 GPU 사이클이 아니에요. GPU는 지금 경쟁이 치열해지죠. 구글의 TPU 나오죠. 자체 칩을 만들어요, 기업들이. 엔비디아랑 좀 경쟁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지금 병목 현상 중에 제일 심한 게 메모리잖아요. 메모리가 너무 부족하니까 이 왕자가 메모리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엔비디아가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제 부진한 이유는 그 이유 때문이고 근데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제일 센 기업이 여기입니다. 마이크론은 안 갔어요, 그동안. 엔비디아 날아갈 때도. 근데 올해 이제 5월부터 가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지금 이제 몇 달 지났죠? 7개월? 작년 5월. 예. 여기서부터 이제 달려버린 거죠. 여기가 이제 50달러니까 한 이제 거의 9배 올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주인공은 지금 마이크론으로 넘어간 거죠. 마이크론은 세계 3위잖아요. 메모리. 그다음 삼성 하이닉스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과 마이크론이 올라가는 게 일치하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원래 하이닉스는 엔비디아랑 약간 동조화되면서 갔었는데 이제 좀 떨어졌네. 네, 왜냐면 이제 어쨌든 뭐 엔비디아도 여전히 좋긴 하지만 네. 하이닉스는 메모리 2등 업체잖아요. 그 수혜를 그대로 받고 있고 어쨌든 좀 패권 경쟁에서 GPU 세력이 좀 약간 주춤하고 지금 메모리 세력이 지금 득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차트에도 저는 그대로 나오고 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올랐는데도 물론 주가 부담은 있지만 이제 7개월밖에 안 지났거든요. 오른 지가 얼마 안 돼요.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거죠. 기간 자체가. 네. 보통 이렇게 주도주가 한번 상승 사이클 타면 1년 이상은 간대요, 보통은. 근데 이제 6개월에서 7개월 지났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올해 상반기까지는 메모리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중에는 어느 게 더 매력적이신가요? 밸류는 하이닉스가 싸요. 밸류 하이닉스가 싸다. 근데 모멘텀이 삼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삼성을 더 괜찮게 보고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면 굳이 꼭 골라야 된다면 둘 다 좋지만 그리고 삼성이 모멘텀이 많은 게 아까 이제 질문하셨지만 범용 사이클 돌아오고 그다음 질문 주신 거에 답이 있죠. 파운드리. 하이닉스는 파운드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은 저는 파운드리도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테슬라 칩 수주한 것도 엄청난 호재고 왜냐하면 테슬라가 만드는 칩이 그 로봇에 들어가요. 로봇하고 자율주행차에 피지컬 AI 칩을 전 세계에서 제일 피지컬 AI 잘하는 회사 칩을 삼성이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굉장히 매력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빅테크들은 누구보다 삼성이 좀 제발 파운드리 좀 잘했으면 TSMC에 자꾸 끌려다니거든요. 공급도 안 되고 그래서 가격이 좀 떨어지길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파운드리 쪽에서 기대할 게 저는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에 많다고 생각하니까 삼성전자를 메모리만 보진 말자. 네,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있는 SK하이닉스 여전히 잘 나갈 테니까 반도체 장비 소부장 종목 중에서 그 낙수 효과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탑픽 종목은 좀 어디가 될까요? 그래서 가장 많이 수혜를 받는 거는 사실은 원희가 IPS예요. 왜냐면 엄청 올랐어요. 근데 저는 지금 소부장 투자하는 건 좀 반대예요. 이미 지금 너무들 올랐기 때문에 좋긴 좋죠. 좋은데 이 원희가 IPS도 주가 보세요. 이렇게 1년 전에 여기였거든요. 여기 주가가 이제 2만 원대인데 거의 한 6배, 7배 올라버렸죠. 이렇게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을 때 소부장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아도 조금 절제하시면 좋겠고 다만 보유는 하셔도 괜찮죠. 근데 왜 이 기업이 이렇게 많이 올랐냐면 원희가 IPS가 왜 대장이냐면 둘 다예요. 장비가 메모리에 들어가는 장비가 있고 파운드리도 같이 줘요. 그러니까 삼성 파운드리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양수 겸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수혜를 고스란히 받으면서 원희가 IPS가 좀 올랐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소부장 중에서 이걸 뭐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밸류에이션이 좀 괜찮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기업이 제가 봤을 때는 요 KC라는 기업이 있어요. 요 기업. 요게 이제 뭐냐면 반도체 밑에 소부장을 지주회사예요. 지주회사. 지주회사라서 좀 할인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 주가가 안 간 건 아닌데 확실히 좀 주가가 많이 못 올랐죠. 상대적으로 좀 기울기가 약하고 그리고 요걸 보시면 KC는 반도체 밑에 소부장을 많이 갖고 있는데 밸류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3분기까지 아직 4분기 실적 발표 안 했으니까 한번 이게 순이익 더해보시면 요거 더하면 한 400억 가까이 되거든요. 작년 3분기까지. 작년 4분기 더하면 뭐 500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4,100억밖에 안 돼요. PER이 8배니까. 물론 삼성보다 좀, 지금 소부장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비싸요, 다. 그렇지만 소부장 쪽에서 저는 좀 밸류가 매력이 있는 기업은 이런 기업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도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고, 다만 너무 아까 원희가 IPS가 제일 좋긴 한데, 너무 이렇게 급하게 오른 소부장은 저는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를 포함해서
지금 이사님께서 지금 2월, 3월 올해 상반기에 좀 좋게 보신 유망 섹터는 어디인 거죠? 저는 일단은 네. 지금 1월에는 사실 현대차가 진짜 좋았잖아요. 뜨거웠죠. 너무 뜨거웠는데 2월은 좀 쉴 거는 같아요. 왜냐면 약간 모멘텀이 없어요. 뭐 이슈가 자율주행 모멘텀이 좀 나오려면 시간 걸리니까. CS도 끝났으니까요. 그래서 약간 저도 로봇이나 자동차를 여전히 좋게 보지만 2월은 좀 아닌 것 같고 2월만 봤을 때는 저는 좀 내수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내수주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설날이지만 중국은 춘절이라 그러죠. 명절이 오니까 한국에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올 것 같아요. 왜 많이 오냐면 한일령을 때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 사람들한테 정부가 지시를 내린 것 같아요. 웬만하면 일본 여행 가지 마라. 그래서 이번 일본 우리나라에 오는 중국 항공기 예매가 3.3배나 늘었대요. 급격히 늘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 중에 비중이 제일 많은 게 중국인이잖아요. 근데 더 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 일본의 대체제, 맞아요. 한국을 못 가면 일본을 더 갈 거고, 네. 뭐 한국을 못 가는데 유럽을 가지는 뭐 이렇게 되진 않으니까 잘. 또 지리적으로 우리가 더 가깝기도 네. 하고 근데 일본이 또 매력이 있다 보니까 많이들 갔는데 일단 이제 분위기가 그러니까 일본 가는 거는 아무래도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눈치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안은 서울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 많이 올 것 같고 서울은 그래서 저는 좀 좋게 보는 섹터가 호텔. 서울 호텔이 공급 부족한 건 작년에도 많이 알려졌는데 이 한일령 때문에 더 부족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호텔 쪽에 좀 수혜가 서울에 호텔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GSPNL, 서부 T&D, 뭐 JS 코퍼레이션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호텔 우리가 이제 수출 잘하고 반도체나 이런 걸 많이 보지만 AI랑은 사실 관련이 1도 없는 어쨌든 업종일 수도 있지만 포트폴리오에 저는 이런 좀 내수주들을 넣어놓으면 되게 안정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반도체 빠진다고 이들이 빠질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약간의 의도적으로 좀 넣는 거죠. 내수주를. 근데 내수주라고 해서 그냥 아무거나 넣는 게 아니라 모멘텀이 있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이쪽하고 또 한 가지가 내수주 중에서 백화점도 괜찮아 보여요. 옛날엔 면세점을 많이 갔는데 요즘엔 또 백화점들을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필수 쇼핑 코스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백화점, 뭐 신세계 같은 것도 괜찮고. 근데 요거는 뭐 중국과는 상관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내수 쪽에서 또 자산 많이 갖고 있는 부동산 회사들 있잖아요. 요즘에 서울이 저기 신세계가 좀 괜찮은 게 저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지금 이제 개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저기 동서울 터미널 아세요? 동서울 터미널도 지금 개발하는 걸로 아는데 거기 개발 지분 갖고 있는 회사가 이마트예요. 이마트가 거기 자회사 100% 자회사 하나 갖고 있거든요. 그 회사가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아마 동서울 터미널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마트가 우리가 좀 생각하기로는 저거 뭐 장사도 안 되고 막 이렇게 성장도 못하는 걸로 아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부동산이 있어요. 그 부동산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마트가 저도 사실 이마트 거의 안 가지만 트레이더스는 되게 장사 잘 되더라고요. 거의 코스트코랑 약간 경쟁한 굉장히 1년에 한 1,500억 번대요 거기서만. 그래서 돈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타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항상 이마트를 좀 꺼려하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이마트도 저는 좀 재평가 받을 것 같아요. 그 부동산 가치도 있어서. 그래서 그런 내수주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수주에서 호텔과 백화점, 뭐 그밖에 뭐 많은 분들이 언급하시는 조선, 방산, 원전, 뭐 지주, 은행, 뭐 증권주 이런 여기가 나쁘다가 아니라 주가들이 다들 한 번씩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맞죠. 조방원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뭐 2월에 나쁘다가 아니라요. 근데 방산주는 혹시라도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종전이 진짜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혹시 종전이 진짜 확정되면 일단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이스피스 오늘 차트가 어떻게 되죠? 오늘 잠깐만 저도 하나이로는 안 봤는데 오늘 그래도 올랐네요. 어제 좀 많이 빠져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아무래도 방산주도 보시면 하나이오르도 엄청 올랐잖아요. 또 신고가 났어요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약간 모멘텀은 좀 소진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못 오른 것 중에서 좀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수주도. 그래서 조선, 방산, 원전 여전히 저는 매력적으로 여전히 보고 있고 그렇지만 조금 2월 달에 좀 소강면을 좀 보일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고 다만 작년에 우리가 좋게 봤던 이제 주도 섹터가 반도체 빼고 4개잖아요. 조선, 방산, 그 다음에 원전, 그리고 변압기. 변압기. 로봇은 당연히 이제 계속 좋을 것 같긴 한데, 변압기 쪽도 이 4개 중에선 전 변압기가 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력기기라 그러죠. 전력 쪽. 요쪽이 모멘텀이 좀 그래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미국에서도 젠슨왕도 맨날 하는 얘기가 전력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서해안에 에너지 고속도로 깔 거거든요. 네. 그거 다 전력선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력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포함된 게 뭐냐면 변압기도 있고요. 전선 업체들. 오늘 대한전선 신고가 났거든요, 또. 그러니까 전선도 있고 또 거기에 기반이 되는 게 또 구리 관련된. 전선 만들 때 구리로 만들잖아요. 구리 쪽도 있을 거고 다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걸 지원할 수 있는 ESS, 에너지 저장장치. 이런 게 하나의 사이클이고 또 GNC 에너지 같은 기업들이 만드는 게 데이터 센터에 비상발전기라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의 세트예요. 그래서 꼭 변압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력기기 전반적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있죠. 이걸 하나의 묶음으로 보셔가지고 네.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반도체 말고는 내수 쪽하고 저런 이제 전력기기 쪽. 요쪽을 전력기기라면 뭐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로닉 여기도 뭐 엄청 쪽인가요? 오르긴 했어요. 요즘 차트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도 많이 올랐죠. 근데 효성중공업은요, 그 좋은 실적에도 어제 지수가 폭락하니까 어제 박살이 났어요, 갑자기. 하루 만에 어제 15%가 빠져버리더라고요. 근데 진짜 오르긴 올랐지만 변동성 엄청 크죠. 근데 워낙 실적도 좋고 하니까 저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LS 일렉트릭 오늘 많이 올랐네요. 오늘 올랐는데 최근에 좀 못 갔어요. 그죠? 네. 좀 부진했지만 여기도 데이터 센터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전력기기 쪽 계속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주가 조정 많이 겪었고 오늘은 또 대부분 종목이 많이 올랐는데 네. 이렇게 하락장 갑작스레 하루짜리 하락장일 수도 있고 하지만 좀 이럴 때 중요한 심리적 태도와 포트폴리오 조정 원칙이 있다면 뭘까요? 일단 어제 같은 날은 막 공포에 막 팔고 싶잖아요. 근데 일단 시장이 되게 네. 어려워요. 왜냐하면 밑에가 이제 하방이 막혀 있으면 되게 쉬워요. 네. 그냥 매수만 하고 기다리면 돼요. 갈 자리를. 그래서 옛날에 코스피 2,500 할 때는 물론 그때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으시죠. 언제 가나 미국은 저렇게 가는데 우리 한국은 안 가요. 근데 그때는 투자가 또 단순한 게 하방은 되게 단단하거든요. 주가 안 비싸니까. 그러니까 좀 기다리면 되니까 여기서는 굳이 매도가 아니라 그냥 매수 플레이만 하면 되죠. 모아가면 돼요. 근데 지금은 뭐죠? 위아래 다 열려 있잖아요. 오를 수도 있지만 어제처럼 폭락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뭐 내일은 또 내려갑니다. 오늘은 오릅니다. 그걸 어떻게 맞춰요? 맞출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강세장이 유지되는 조건이 지금 이어지는지 긴축 시그널이 나온 것도 아니고 네. 반도체 여전히 좋아요. 그러면 아직은 강세장이 맞아요. 근데 강세장에 중간중간 조정이 나오니까 그걸 염두에 두셔서 너무 오를 때 쫓아갈 필요는 없고 근데 어제처럼 폭력적인 조정이 나오면은 그런 걸 기다렸다가 한 번씩 투자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세장은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는 게 좀 클 때 그걸 이용해서 좀 조정을 이용해서 비중을 늘리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그다음 두 번째 뭐냐면 이제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팔고 싶거든요. 그렇죠. 이거 언제 팔아야 되지? 이 고민은 있어요. 근데 그 파는 것도 이렇게 한 두 가지로 좀 나눠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갖고 있다. 저 갖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그러면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져가는 거죠. 언제 팔아요?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 몇 가지 기준 뭐 기울기가 꺾이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데이터 센터를 우리 지출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뭐 그러면 큰일 나죠. 네. 그땐 줄여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너무 좋을 때 뭐 중복 부킹, 뭐 더블 부킹, 뭐 아니면 오중 이 중복 주문 이런 게 나오면 너무 좋을 때 이제 그때는 좀 약간 경계를 하시고 그러니까 자기 조건을 갖고 이렇게 대응하시되 아직 그 조건들 안 나왔잖아요. 하나도. 그럼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뭐 중간중간 흔들리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이겨내야 됩니다. 아니 삼성전자도 중간중간 급락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한 번씩 빠지거든요. 네. 여기도 한 번씩 흔들리고 뭐 어제 같은 날도 있고 요거 다 이기신 분들이 그동안 수익 난 거니까 네. 근데 아직은 끝난 게 아니다. 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분위기 때문에 올라간 기업들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특정 기업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지난주까지만 해도 코스닥이 난리가 났잖아요. 아, 3천 간다고 하니까 삼촌 간다. 그러니까 코스닥에 있는 그냥 안 움직였던 애들도 실적 안 좋은데도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네. 한 번에 다. 왜 코스닥으로 물 들어오니까.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어떤 숫자나 기대감은 없는데 뭔가 유동성만으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건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흥분하지 마시고 오히려 팔아서 오히려 삼성전자 이런 걸로 교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제 생각에.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매도도 삼성전자나 이런 것처럼 구조적으로 오르고 아직 어디가 끝인지 모르면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네.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측을 하겠어요? 두 번째는 분위기 때문에 올라갔다. 이건 진짜 좀 너무 오버한 것 같다.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과감하게 이익 실현하고 오히려 팔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에 참 주식이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아주 예전이 아니잖아요. 이게 작년이에요, 작년 요때. 이거 보면 딱 6월 달까지 한 5만 원대죠. 작년 상반기까지 5만 원이었고 작년 상반기 때 물론 삼성전자 이 가격대에서 더 떨어진다 얘기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라 그러면 욕먹었죠. 사라가 욕먹었고 그리고 그때 작년 상반기에 올해 반도체 뭐 슈퍼 사이클 온다. 그다음에 요때는 당연히 코스피 지수도 안 좋았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요때 좀 취임하셨죠. 코스피 5천 만든다 할 때 5천은 좀 너무 근데 그때도 삼성전자는 안 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때도 안 가고 되게 근데 답답했죠. 지금 장이 이렇게 오르는 거 보면 나중에 이걸 참 떨어진 것도 그죠. 맞추는 게 언젠간 참- 떨어질 수는 있죠. 언젠간 뭐 영원한 건 없으니까요. 네. 근데 그럼 코스닥은 지금 대통령이 코스피 5천을 말하고 5천을 가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코스닥 3천을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현실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왜냐면 신뢰를 보여줬으니까요. 네. 그리고 플러스로 근데 코스닥은 종목을 찾기 힘드니까 코스닥 지수 150 있잖아요. 아니면 뭐 곱하기 되는 레버리지도 있고 그런 거 사라는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정말 개인 투자분들이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는 정부 정책을 반신반의했죠. 다 그랬어요. 그건 뭐 당연한 현상이죠. 이제 신뢰도가 높아졌죠. 근데 이제는 5천이 어쨌든 왔잖아요. 결과적으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몇 번 맞추면요, 그 사람 믿게 됩니다. 그잖아요. 사람 심리가.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 3천이라고 찍어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개인 투자분들이 말씀하시는 ETF 사버린 거예요. 저도 샀습니다, 조금. 네. 잘하셨어요. 2천은 가지 않을까. 잘하셨어요. 2천은 가지 않을까. 네. 근데 저도 뭐 2천 간다, 3천 간다 모르지만 저는 이제 저도 코스닥은 비싸요. 뭐 아시잖아요. 뭐 밸류로 계산할 시장은 아닌데 왜 아직도 저는 갈 거라고 생각하냐면 저도 개인적으로 코스닥이 과열됐어도 이유는 뭐냐면 정부 의지가 너무 강력해요. 이걸 이길 수는 없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요즘에 계속 나오죠. 부동산 계속 때리거든요. 네, 뭐 그게 될지 안 될지 제가 뭐 알 방법은 없지만 그러면서도 주식에는 굉장히 우호적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모두가 행복한 건 아니다. 맞아요. 네, 그 얘기를 하는데 주식은 오르면 다 행복하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국내 주식 쪽으로 유턴을 계속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나온 게 코스닥 3천 얘기도 꺼낸 거고 근데 코스닥 3천은 꼭 이렇게 개인 투자분들의 그런 걸 유도하는 것도 하나 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시장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스닥이 잘 된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스닥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이 거기 가서 자금 조달도 하고 네. 서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시장이고 굉장히 건전한 시장 중에 하나잖아요. 상징성도 있고. 근데 우리 코스닥은 이미지가 어떻죠? 단타 세력들의 놀이터니 작전 세력의 놀이터니 질이 안 좋다. 좋은 기업 맨날 다 떠나고 이거 바꾸자. 이번 기회에 한번 바꿔보자. 여기를 벤처기업의 육성의 장으로 만들어보자.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일단 핵심 목표예요. 그럼 여기에 벤처기업의 장으로 만들려면 질을 높여야 되거든요. 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퇴출시켜야 돼요. 아닌 기업은 과감히 퇴출시키고 괜찮은 저 외부에 있는 기업은 상장시켜야 돼요. 이러려면 덩치가 커져야 됩니다. 또. 네. 그래서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저는 코스닥도 시총은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최소 시총 1000조 목표로 하는 거 아닌가. 지금 코스닥 시총이 하이닉스랑 똑같아요. 650조 정도 되거든요. 600조 좀 넘는데 저는 1000조 정도를 만들어 놔야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 그림이 나오지 않겠냐. 그래야 이게 똘똘한 기업들이 들어와서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2천 간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정책 목표가 그런 목표니까 그거를 잘 이끌어 준다면 뭐 충분히 시가총액 1000조도 갈 수 있다. 코스닥 기준으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이닉스랑 코스닥이 같이 손잡고 네. 1000조원 갔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한번 해봅니다.